이슈들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님과 함께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 교수님을 처음 직접 뵙다 보니까 네. GPT에다가 허준영 교수님에 대한 흥미로운 TMI를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셨나요? 강의가 재미없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전혀요. 허준영 교수는 학계와 언론에서 가장 섭외하고 싶은 연준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게 저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방송에서 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진짜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자 설레서 어제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로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먼저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이 사상 초장기 셧다운 사태를 드디어 끝냈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한숨은 돌리는가 싶었는데 그 여파가 이제는 다른 주요 경제 지표 발표까지 줄줄이 밀리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나스닥이 장중에 2% 넘게 빠지는 모습도 연출했는데요. 이 불확실성을 없애려면은 좀 데이터들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핵심 데이터들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연준의 다음 금리 결정 FOMC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는데요. 그럼 그 전에 연준이 받아보고 싶은 자료들은 CPI 자료들하고 아마 고용 보고서 자료들,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실업률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CPI는 9월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연준은 사실은 12월 할 때 10월 지표는 우선 보고 싶어 할 것 같고 11월 지표까지도 대충 참고사항으로 갖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10월 지표가 지금 안 나온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가 더 저는 문제인데 이게 9월하고 10월께 지금 다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백악관의 그 젊은 여성 대변인 있잖아요. 네. 캐롤라인 레빗이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지표들은 안 나오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영원히 안 나온다고. 안 나오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가니까 시장에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그 얘기 저희 좀 이따 하겠지만 금리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깜깜이일 때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연준이 무리하게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지표가 조금 더 확보될 때까지 우선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금리 동결.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그 연준의 그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심상치 않은 매파적인 발언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희 우선은 10월 FOMC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방 연은 의장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총재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리스크보다 더 큰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최근에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12월에 금리 인하가 조금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쪽으로 약간 선회하는 것 같고요. 그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약간의 프레셔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루 아침에 동전 뒤집듯이 바뀌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항상 비유를 어떻게 드냐 하면요. 미국이라는 큰 경제를 금리라는 걸 갖고 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주 큰 조그만 배라기보다는 아주 큰 배를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은 배는 휙휙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큰 배는 방향을 바꾸기 전에 저 앞에서 방향을 좀 틀어야 되면 미리 약간씩 방향 조정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저는 연준이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통화 정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 내부에서도 방향을 막 심하게 바꿔 급변침을 했다라기보다는 연준 내에 그만큼 이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티븐 마이란처럼 트럼프의 친트럼프 인사로서 금리를 50bp 내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는 않았고 그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이 식는 속도나 그런 리스크보다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좀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때 가서 급변침을 하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연준의 내부 분들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연준 내에서 그만큼 지금 되게 저희 영어로 말하는 마지널 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굉장히 비등비등한 사이에서 서로 의견 대립이 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어떨까 싶습니다.
파월은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쪽 말을 들어야 할지 이쪽 말을 들어줘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데이터들이 지금 안 나오는 시점까지 아직까지 시장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있긴 합니다. 다만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 실업률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또 지방 연은들에서도 뭐 추산치를 내고 이러고 하긴 합니다만 미국의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분을 볼 수 있는 데이터이고요. 뭐 민간 고용보고서가 또 나오긴 합니다만 그 민간 고용보고서도 내는 기관에 따라서 어떤 섹터에 좀 더 엣지가 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픽처보다는 또 부분적인 픽처를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연준이 참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의 이 깜깜이 분위기 그리고 연준의 이 깜깜이 분위기 속에서 안개 속에서는 속도를 낮추자라는 분위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오매불망하고 있는 시장에 애타는 마음 이것들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2월은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달러 가치에도 분명 영향을 줄 텐데요. 달러엔 환율이 최근에는 2월 이후 최저 수준, 엔저가 좀 더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일본 내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엔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외파리 경제학자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 네. 아시죠? 네. 예, 원디 아더핸드를 경제학자들이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사실 지금도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흐름이 엔달러에는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은 한 이번 10월 FOMC가 열리기 전에 달러의 향후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적어도 앞으로 방향성 자체는 금리가 빠르게 인하되는 방향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FOMC 때 약간 매파적인 인하를 하면서 오히려 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들어가는 거 아니야? 혹은 향후에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미국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는 조금 금리 인하의 방향 자체를 선회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이 생기면서 달러의 약세가 조금 약간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새로 이제 당선되면서 어쨌든 간에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것들을 앞으로 하겠다. 적극적인 재정 부양도 하고 그리고 뭐 엔화를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조금 경기 부양을 또 하겠다. 특히 일본의 정치 지형, 저는 뭐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 일본의 정치 지형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힘이 센 총리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한 총리. 그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저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래 연정을 하던 당이 떨어져 나가고 네. 새로운 유신회라는 데랑 이제 연정을 하면서 겨우 꾸역꾸역 당선이 되고 총리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일본 내에서 저는 또 하나의 지표가 뭐였냐면 저한테 이번에 그 아이펙 때 열렸던 일본과 중국 사이에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그렇게 면전에서 처음 만나는데 시진핑 주석한테 세게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런 얘기를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뒤에 세력을 저 사람은 안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일본의 굉장히 우익들의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마디로 정치적 기반이 되게 뭐 굉장히 굳건하다라고 아베 총리 전 총리처럼 그렇게 굳건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할 텐데 그런 정책을 할 때 과연 엔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엔화 가치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달러 약세랑 엔화 약세라는 두 가지 분위기 속에서 달러 약세는 약간 밑이 막힌 분위기. 이렇게 보면 결국은 당분간은 엔화 약세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시장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면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약간 중기적인 흐름, 뭐 내년 중하반부부터의 흐름은 어쨌든 간에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면 엔화가 그때부터는 다시 약간 치고 올라갈 것이다. 엔화 강세가 그때부터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의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또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는 통화 정책 자체만으로 봤을 때 아까 저도 앵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사실 CPI가 거의 2%대 후반 3%에서 지금 고착화돼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거 일본이라는 이름 가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한테 최근에 한 3달 동안 CPI 3%예요. 2%가 목표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중앙은행 사람들은 금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일본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멈춘 것도 다카이시 당선 그리고 새로 들어온 행정부와의 보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일본은행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일종의 단초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의 빠른 금리 인상 같은 건 없겠지만 어쨌든 행정부랑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은 금리 인하 소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 중장기적으로는 엔화의 가치 회복, 뭐 이 정도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중장기가 언제야라고 저한테 여쭤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 엔화 약세 흐름이 있다가, 그러니까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또 약간 엔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앵커님이 저한테 여쭤보신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어떻냐? 그럼 최근에 우리가 엔화의 프락시 통화처럼 원화가 작용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질 때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일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엔화 가치가 지금 낮은 부분이 우리 원화 가치도 좀 끌어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뭐 적어도 환율 측면에서 저희한테 좀 덜 부담이 되는 그런 영향은 하겠죠. 궁금한 부분들을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싹싹 다 긁어주시네요. 제가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본 정부나 뭐 BOJ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인 외환 개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일본은 외환 개입하겠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본 입장에서도 뭐 수출 경쟁력 도와지는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물가 자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은 어떤 나라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은퇴자들의 나라입니다. 고령화의 나라고요. 은퇴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의 소득이 없을 때 물가만 오르는 것 그리고 연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것보다 이제 덜 오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은퇴자들한테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거로 돌아가면 이 정치적 기반 자체가 취약한 상태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물가 오르는 걸 또 한편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게 두고 볼 수만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일본은 냉탕과 온탕이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 당국의 개입 여부도 계속 지켜봤지만 미국과 중국 이야기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 문제만큼이나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인데 최근에 양국이 11월까지는 그래도 상호 보복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휴전에 들어간 셈인데 이 합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너무 그 안에서도 뭐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니까요. 계약 갱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계약을 계속 갱신할 거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로는 트럼프 1기 때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백악관에 들어와서요. 대중 관세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게 2018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했냐면 야 중국이 우리나라는 미국이죠. 미국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없나 봐봐 이렇게 조사하고 오피스에 들어온 지 한 1년 반 만에 관세 올리기 시작했어요. 2018년 6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중국도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하고 그래서 양국이 관세 전쟁을 하다가 1라운드가 끝난 게 언제냐면 2020년 1월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원 딜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양국이 관세율 좀 낮추고 근데 그 페이지 원 딜이라는 것도 양국이 잠깐 화해한 거지 서로 원하는 걸 다 얻어낸 건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제한적인 합의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는 관세라고 두 글자로 퉁치지만 사실은 그 관세 안에는 아주 많은 품목들이 있고 그 품목들이 나오는 지역들도 다르고 그 지역들의 정치 기반도 다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주에서 나오는 상품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이래서 사실은 이 관세라는 것만 해도 처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번은 저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 이번은 트럼프 1기 때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이 무역 수지 적자로 인한 관세 전쟁의 양상이었다면 저는 이번은 훨씬 더 전선이 넓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선이 한 3가지 정도는 보여요. 첫 번째는 자원과 공급망의 전쟁처럼 보이고요. 저희가 히토류로 대표되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무역 표준의 전쟁처럼 보입니다.
뭐 미국이 쓰고 있는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의 규범들 그것들을 중국은 자기들만의 규범들을 세우고 싶어하고 뭐 그것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 패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쓰는 PDF 파일에 대항하는 중국의 킹스 소프트라는 어떤 소프트웨어로 볼 수도 있는 이런 규범의 전쟁으로 보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 산업과 금융의 전쟁으로 봅니다. 뭐냐면 중국은 어떻게 하죠? 자기 나라 산업들에 대해서 관세로 인해서 피해 보면 보조금 주면서 버티자. 이 싸움은 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2027년에 4연임을 갈지 말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4연임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중국 내에서 나온 얘기가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굉장히 오래 긴 호흡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미국은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바이든 때처럼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오케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국 산업들에 대한 보조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산업과 금융을 갖고 양국이 서로 버티기 모두 누가 더 오래 버티다가 떨어져 나가는지 이런 전쟁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뭐가 될까요? 1기 때도 관세만 처리하는데도 양국이 오래 걸렸다. 그렇죠. 2기 때는 전선이 훨씬 더 넓다. 그러면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릴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임기 내 전쟁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두 패권국 간의 충돌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긴 호흡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되게 단순한 질문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단순한 질문이긴 합니다. 중국이랑 그럼 미국이 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그 중국의 분위기를 제 느낌대로 정리를 한 그 문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중국 편이 아닐 수는 있으나 미국 편이 아닌 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버티면 우리가 피해는 되겠지만 피해는 오겠지만 미국은 더 큰 아마 생체기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치 체제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어공과 늘공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라고 생각하면 늘공이 이기잖아요. 네. 사실은 중국은 좀 더 늘공 느낌의 정치 체제입니다. 미국은 트럼프는 재선하고 있지만 어공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트럼프는 선거를 항상 걱정해야 되고요. 중국은 선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 내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 전반적으로 조사해보면 70%대 중후반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전쟁을 이렇게 오랜간 전쟁을 하면 더 응집력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정치 체제가 다르고요. 제가 뭐 민주주의가 후졌다라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전 민주주의가 되게 좋은 정치 체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긴 호흡의 싸움을 할 때는 선거라는 제도가 가끔씩은 그 주체에게 이 싸움을 하는 주체에게 불리함을 가져줄 수 있다 정도의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앵커님 답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중국이 이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충분히 오래 버틸 수 있는 여력과 버틸 수 있는 결기를 지금 갖고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예전에는 미국이 이긴다 쪽에 많이 쏠렸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버텨주고 있고 근데 이걸 또 미국도 알기 때문에 가만히 또 그냥 이기도록 놔두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에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네. 그 카드들이 저희가 생각하려는 것만큼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진 않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방송에 가서 중국이 미국한테 이렇게 보복하는데 그럼 미국은 중국한테 뭘 할 수 있죠라고 생각해보면 뭐 관세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대중 수출 통제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걸 그 중국이 또 해냈잖아요. 야, 신제품 안 들어오는데 계속 해내요. 새로운 신제품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그 기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전처럼 그럼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 좀 중국 수출 좀 막아볼까? 대미 수출 좀 하면 중국은 이미 트럼프 1기 이후에 느낀 게 있어서 얻은 게 있어서 대미 수출 비중 줄여놨고 글로벌 사우스나 아시안 국가들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수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안 되면 우리나라 버전으로 따지면 국내에서 그냥 당근에다 내다 팔지 뭐 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국도 당연히 상처를 입고 중국도 경제에 분명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한번 버텨보자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시아 신흥국 증시 전반의 쪽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랠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글로벌 자금이 구조적으로 신흥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큰 흐름의 신호탄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의 해석은 어떤가요? 뭐 다카이시 총리가 들어오면서 경기 부양 적극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뭐 일본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먼저 밸류업 같은 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 자본시장 개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글로벌 AI 랠리에 일본도 올라탄 분위기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일본 증시만 뜨겁냐 물어보면 대만 증시도 뜨겁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뜨겁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 있어서는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의 새로운 정책들이 어떻게 시장에 안착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일본의 외환 시장에 어떤 부담들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주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되게 재밌는 게 일본의 그 주가 지수랑 일본의 엔 달러 환율을 보면 둘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엔화가 싸서 싼 주식 사러 싸고 괜찮은 주식 사러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미국의 우리 관점을 볼 수밖에 없는 건 AI가 어느 정도 갈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방송자님 저는 사실 주식을 뭐 보는 사람도 아니고 네. AI 섹터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거실을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섹터를 보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네. 제가 진짜 그 대기실에서 집요하게 여쭤봅니다. 나중에 밥 사드린다고 하면서 집요하게 여쭤보면 네. 진짜 두 가지 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낙관론자들의 좀 한없이 진짜 너그러운 너무 낙관론이 나뉘는군요. 낙관론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반대 논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설비 투자 같은 거 AI 관련된 설비 투자는 한 내년까지인 것 같다. 그리고 설비 투자 일단 그만큼 해놓으면 더 이상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될 이유는 별로 당분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장으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의 장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AI라는 것의 자체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점점 관심이 넘어갈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AI에 대한 거품론은 앞으로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지금까지는 수익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맞아요. 앞날을 보고 우리가 참았는데 이 아이는 좋은 대학 갈 거니까 계속 과외시켜야지 뭐 이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하나였던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보다는 또한 새로운 이 어플리케이션계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 기업들은 우리가 모르는 기업일 수도 있고 더 높은 확률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정말 스타 기업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 기업 중에 정말 더블 스타 혹은 트리플 스타 기업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대답은 두 분 다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는데 네. 약간 그래도 경제학자들의 원래 미덕은 비관적인 데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비관적이고 그래서 뭐 AI에 대한 거품론들도 조금 점점 실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실체를 점점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AI 법을 그 내년에 좀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고 어느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지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 쪽이라고 하면은 오픈 AI랑 뭐 엔트로피 이쪽도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금을 내부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어떻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가 저희 브레이크스루라고 보통 얘기하죠. 뭔가 하나 임계점을 빵 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기존의 스타 기업들, 뭐 M7 기업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 확실하게 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유통업의 월마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프라인 유통업의 월마트 같은 거죠. 원래 제가 미국에 있을 때가 한 2010년 그 근처였는데 그때는 되게 동네 마트도 많았는데 최근에 미국에 가보면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은 월마트, 온라인은 아마존으로 그냥 양분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하나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러면 AI 버블론에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이번에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를 전량 뭐 반도 아니고 다 매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오픈 AI를 사겠다라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AI 버블론을 좀 더 꺼트리는 건지 아니면 더 키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시각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 AI 안에서 장르가 바뀌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는 주로 설비 투자 쪽에 들어가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고 있다면 다음 관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장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체육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술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축구를 하던 사람이 족구를 하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주의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당장은 우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네. 지금 당장은 거시적으로 저는 재정 쪽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국채 부담 좀씩 늘어나고 있고 국채 물량 부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조금 우리나라 정부의 적자 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 정부 적자야 뭐 정부가 빚지는 건데 근데 이게 자금 시장에서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금리를 밀어올 수 있는 장기 금리를 밀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기업들에게 분명히 자금 조달의 부담 같은 게 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일 지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오셨더니 저희 시청자 수가 정말 급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